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기온,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폭우와 폭설,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인구수 등 인류에게 있어 지구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행성이 되었고, 이제는 다른 행성으로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기온,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폭우와 폭설,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인구수 등 인류에게 있어 지구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행성이 되었고, 이제는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까지 고려하고 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현재 인류가 나아갈 행성은 마땅치 않으며 우주로 유인 우주선 하나 발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덕에 우주 탐사선 발사가 비교적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의 자본의 투입 끝에 쏘아올린 우주 탐사선의 속도가 터무니없이 느리다는 것이었죠. 인류가 여지껏 쏘아올린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태양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호. 파커호는 플라이바이 혹은 스윙바이라 불리는 천체의 중력을 훔쳐 속도에 더하는 신기술로 시속 58만 6천 km에 도달했지만, 이 정도 속도는 빛의 속도의 대략 0.006%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주상에서 가장 빠른 존재, 빛의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기술로서는 양성자 1g을 빛의 속도의 99.999999%에 도달하게 하는 데에만 휘발유 200억 리터를 소모해야 하는 최악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을 가진 우주선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우주선이 필요해졌는데요. 다행히 수많은 석학들은 뛰어난 두뇌로 신박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 차세대 우주선의 주요 동력원은 바로 돛이었죠. 아니, 모터가 발명되기 전 바다에서나 사용했던 돛을 우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일까?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드디어 과학자들이 발명한 광속 우주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주를 어떻게 여행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고전적인 방법, 로켓입니다. 연료를 연소해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가스를 분출하여 뉴턴의 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는 로켓은 강력한 출력 덕에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신뢰받으며 선택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장점과 더불어 한계점 역시 명확했는데요. 우리가 지구에서 탐사선을 발사할 때 탐사선에 실을 수 있는 연료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랜 비행을 위해 탐사선에 많은 양의 연료를 싣게 되면 그만큼 지구궤도 위로 올려야 하는 탐사선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원래보다 배는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하죠. 때문에 과학자들은 적은 양의 연료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온 엔진이었죠. 이온 엔진은 아르곤이나 제논 혹은 크립톤 등의 추진제를 이온화하여 전기적 특성을 띠게 한 후 자기력을 이용하여 선체의 후방으로 빠르게 분사하여 추진력을 얻는 기관으로 이온이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약한 것이 큰 특징인데요. 실제로 이온 엔진의 출력은 처참할 정도로 약합니다. 이온 엔진이 내는 추력은 약 20에서 250mN인데 성인이 뀌는 방귀 한 방이 약 200mN의 추력이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수치이죠. 게다가 엔진 스스로의 무게를 지면에서 들어올릴 정도의 힘도 내지 못해 종이 한 장 떨어질 때의 힘만큼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연료의 양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약해 빠진 걸 어디다가 써먹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온 엔진은 다른 것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중력, 대기 등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지만 우주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에서는 그 힘이 너무나도 미약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더라도 그것이 우주에 나가면 꽤나 유의미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엔진 대비 굉장히 적은 출력으로 연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기온,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폭우와 폭설,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인구수 등 인류에게 있어 지구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행성이 되었고, 이제는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까지 고려하고 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현재 인류가 나아갈 행성은 마땅치 않으며 우주로 유인 우주선 하나 발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덕에 우주 탐사선 발사가 비교적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의 자본의 투입 끝에 쏘아올린 우주 탐사선의 속도가 터무니없이 느리다는 것이었죠. 인류가 여지껏 쏘아올린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태양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호. 파커호는 플라이바이 혹은 스윙바이라 불리는 천체의 중력을 훔쳐 속도에 더하는 신기술로 시속 58만 6천 km에 도달했지만, 이 정도 속도는 빛의 속도의 대략 0.006%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주상에서 가장 빠른 존재, 빛의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기술로서는 양성자 1g을 빛의 속도의 99.999999%에 도달하게 하는 데에만 휘발유 200억 리터를 소모해야 하는 최악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을 가진 우주선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우주선이 필요해졌는데요. 다행히 수많은 석학들은 뛰어난 두뇌로 신박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 차세대 우주선의 주요 동력원은 바로 돛이었죠. 아니, 모터가 발명되기 전 바다에서나 사용했던 돛을 우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일까?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드디어 과학자들이 발명한 광속 우주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주를 어떻게 여행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고전적인 방법, 로켓입니다. 연료를 연소해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가스를 분출하여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는 로켓은 강력한 출력 덕에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신뢰받으며 선택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장점과 더불어 한계점 역시 명확했는데요. 우리가 지구에서 탐사선을 발사할 때 탐사선에 실을 수 있는 연료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랜 비행을 위해 탐사선에 많은 양의 연료를 싣게 되면 그만큼 지구궤도 위로 올려야 하는 탐사선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원래보다 배는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하죠. 때문에 과학자들은 적은 양의 연료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온 엔진이었죠. 이온 엔진은 아르곤이나 제논 혹은 크립톤 등의 추진제를 이온화하여 전기적 특성을 띠게 한 후 자기력을 이용하여 선체의 후방으로 빠르게 분사하여 추진력을 얻는 기관으로 이온이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약한 것이 큰 특징인데요. 실제로 이온 엔진의 출력은 처참할 정도로 약합니다. 이온 엔진이 내는 추력은 약 20에서 250mN인데 성인이 끼는 방귀 한 방이 약 200mN의 추력이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수치이죠. 게다가 엔진 스스로의 무게를 지면에서 들어올릴 정도의 힘도 내지 못해 종이 한 장 떨어질 때의 힘만큼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연료의 양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약해 빠진 걸 어디다가 써먹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온 엔진은 다른 것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중력, 대기 등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지만 우주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에서는 그 힘이 너무나도 미약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더라도 그것이 우주에 나가면 꽤나 유의미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엔진 대비 굉장히 적은 출력으로 연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2013년 6월 24일 나사에서 테스트 중인 넥스트호는 48,000시간, 무려 5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엔진의 중단 없이 가동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는데요. 이때 약 5년간 가동하는 데 소모된 연료는 고작 870kg. 이는 기존의 화학 로켓 엔진으로는 10톤 이상의 연료를 소모해야 하는 수준이었죠. 뿐만 아니라 연비 문제로 계속해서 엔진을 켜둘 수 없는 기존의 화학 로켓과는 달리 끊임없이 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온 엔진을 탑재한 탐사선은 결국 화학 로켓보다 수십, 수백 배는 빨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좋아 보이는 이온 엔진도 우주 여행을 계속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너무나도 적은 출력 덕에 목성 등 태양빛이 약해지는 곳에서는 원활한 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성 궤도보다 바깥을 여행하고 있는 보이저 1호, 2호들은 어떻게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기온,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폭우와 폭설,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인구수 등 인류에게 있어 지구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행성이 되었고 이제는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까지 고려하고 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현재 인류가 나아갈 행성은 마땅치 않으며 우주로 유인 우주선 하나 발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덕에 우주 탐사선 발사가 비교적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의 자본의 투입 끝에 쏘아올린 우주 탐사선의 속도가 터무니없이 느리다는 것이었죠. 인류가 여지껏 쏘아올린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태양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호. 파커호는 플라이바이 혹은 스윙바이라 불리는 천체의 중력을 훔쳐 속도에 더하는 신기술로 시속 58만 6,000km에 도달했지만 이 정도 속도는 빛의 속도의 대략 0.006%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주상에서 가장 빠른 존재, 빛의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기술로서는 양성자 1g을 빛의 속도의 99.999999%에 도달하게 하는 데에만 휘발유 200억 리터를 소모해야 하는 최악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을 가진 우주선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우주선이 필요해졌는데요. 다행히 수많은 석학들은 뛰어난 두뇌로 신박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 차세대 우주선의 주요 동력원은 바로 돛이었죠. 아니, 모터가 발명되기 전 바다에서나 사용했던 돛을 우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일까?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드디어 과학자들이 발명한 광속 우주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주를 어떻게 여행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고전적인 방법, 로켓입니다. 연료를 연소해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가스를 분출하여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는 로켓은 강력한 출력 덕에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신뢰받으며 선택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장점과 더불어 한계점 역시 명확했는데요. 우리가 지구에서 탐사선을 발사할 때 탐사선에 실을 수 있는 연료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랜 비행을 위해 탐사선에 많은 양의 연료를 싣게 되면 그만큼 지구궤도 위로 올려야 하는 탐사선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원래보다 배는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하죠. 때문에 과학자들은 적은 양의 연료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온 엔진이었죠. 이온 엔진은 아르곤이나 제논 혹은 크립톤 등의 추진제를 이온화하여 전기적 특성을 띠게 한 후 자기력을 이용하여 선체의 후방으로 빠르게 분사하여 추진력을 얻는 기관으로 이온이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약한 것이 큰 특징인데요. 실제로 이온 엔진의 출력은 처참할 정도로 약합니다. 이온 엔진이 내는 추력은 약 20에서 250mN인데 성인이 뛰는 방귀 한 방이 약 200mN의 추력이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수치이죠. 게다가 엔진 Antojar al comicoreano. Ojalá sí me la antojara, pinche comida, está bien sabroso. ¿Soy extranjero? Sí. No sé qué dijo, pero miente. Tampoco lo entendí. Es que no hablo zapoteco. 올라, 깨달 꼬미꼬입니다. 오늘도 무대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로스트입니다. 이건 언제나 떨립니다. 뭐 로스트, 로스트 까면서 관객들을 웃기는 거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3대3에서 주장전은 정해져 있어서 내 상대방이 이제 2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2명 거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이 미리 저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장한테 말해서 야, 나 꼬미꼬랑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먼저 들이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긴장감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 친구는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실력이 있는 친구라서 오늘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리면서 기대돼요. 떨리는 건 왜? 무대가 어려울 거니까. 기대되는 건 왜? 어려운 무대에서는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이게 반비례하는 게 있어. 내가 현실에서 힘들면은 유튜브에서 잘 되고, 현실에서 행복하면 유튜브에서 안 되고, 요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고전하는 모습, 아마 제 예상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친구를 대상으로 한번 로스트를 쥐어짜 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나 짠 거 있고, 팀원들이랑 같이 짠 게 있고, 팀원이 아예 짜준 게 하나 있거든요. 한번 총알 3발 잘 장전해서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Vamos. 이미 시작했고요. 대기실입니다. 대기실. Bueno, ¿cómo te sientes, Ana Pao? Bien, preparada. Comicoreano, ¿tú cómo estás esta noche? Bien, preparado. Bueno, este equipo viene bien y preparado, entonces... Ok, veo que andas muy perra, pero no vayas a ladrar porque se le va a antojar al comicoreano. ¿Qué? ¿Qué? No entendí. Ojalá sí me la antojara, pinche comida, está bien sabroso. Aunque la tenga chiquita, no hay pedo. ¿Por qué no? Tus chistes como tus chichis nomás no te salen, pero bueno. Oigan, estoy tan cerca de Danisteria que me dan ganas de ir a vivir a Holbox, probar la ayahuasca y bailar desnuda alrededor de una fogata. Pero pues a mí no me abandonó mi papá, entonces pues... Ya basta. Ay, sí. Entonces, Woko, cuente conmigo en 3, 2, 1, se lo llevan a Pau. Comicoreano le dijo a Vania que copelas o cuello. Obviamente, Vania cooperó porque no le dieron cuello. Qué graciosa, la Jimena Sariñana en fentanilo, ¿verdad? ¡Ah, cabrón, ella! Inés se parece a Ana Frank, percibida entre las tablas, bueno. Ok.
¿Cómo te sentiste, Inés? Pues al parecer me parezco a muchas personas. Vania, ¿cómo te sentiste? Bien, bien, perdóname, amiga. Sabes que también te quiero. Ella dice que no. Ay, así. Ayúdenme a contar en 3, 2, 1. Se lo lleva Vania. Quería ver, ¿tenemos extranjeros de casualidad? Aparte de... ese? No, ¿verdad? No, es que le pregunto, miren, porque, miren, no es que me caigan mal, pero pues, nada más me cagan, ¿no? Es que ya siento que ya es mucho, manos, o sea... Pero siento un poquito que es nuestra culpa, la verdad. No sé qué opinan, porque ahí el anuncio decía específicamente Visit México, pero no dice cuánto tiempo, ¿no? Entonces, ¿eh? Sí. Entonces, pues ya con eso ya me voy. Gracias, buenas noches. Woco, reciban la batalla de Comi Coreano. Bien, soy extranjero, sí. Gracias. Antojar al comicoreano. Ojalá sí me la antojara, pinche que me está bien sabroso. Soy extranjero, sí. No sé qué dijo, pero miente. Tampoco lo entendí. Es que no hablo zapoteco. 올라 깨달 꼬미꼬입니다. 오늘도 무대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로스트입니다. 이건 언제나 떨립니다. 뭐 로스트, 뭐 남을 까면서 관객들을 웃기는 거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3대3에서 주장전은 정해져 있어서 내 상대방이 이제 2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2명 거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이 미리 저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장한테 말해서 야, 나 꼬미꼬랑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먼저 들이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긴장감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이 친구는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실력이 있는 친구라서 오늘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리면서 기대돼요. 떨리는 건 왜? 무대가 어려울 거니까. 기대되는 건 왜? 어려운 무대에서는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이게 반비례하는 게 있어. 내가 현실에서 힘들면은 유튜브에서 잘 되고, 현실에서 행복하면 유튜브에서 안 되고, 뭐 요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고전하는 모습 아마 제 예상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친구를 대상으로 한번 로스트를 쥐어짜 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하나 짠 거 있고, 팀원들이랑 같이 짠 게 있고, 팀원이 아예 짜준 게 하나 있거든요. 한번 총알 3발 잘 장전해서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와모스. 이미 시작했고요. 대기실입니다, 대기실. Bueno, ¿cómo te sientes, Ana Pao? Bien, preparada. Comi Coreano, ¿tú cómo estás esta noche? Bien, preparado. Bueno, este equipo viene bien y preparado, entonces... Ok, veo que andas muy perra, pero no vayas a ladrar porque se le va a antojar al comicoreano. ¿Qué? No entendí. Ojalá sí me la antojara, pinche que me está bien sabroso. Aunque la tenga chiquita, no hay pedo. ¿Por qué a mí? Tus chistes como tus chichis nomás no te salen, pero bueno. Oigan, estoy tan cerca de Danisteria que me dan ganas de ir a vivir a Holbox, probar la ayahuasca y bailar desnuda alrededor de una fogata. Pero pues a mí no me abandonó mi papá, entonces pues... Ya, basta. Ay, sí. Entonces, Woco, cuente conmigo en 3, 2, 1. Se lo llevan a Pau. Comicoreano le dijo a Vania que copelas o cuello. Obviamente, Vania cooperó porque no le dieron cuello. Qué graciosa, la Jimena Sariñana en fentanilo, ¿verdad? ¡Ah, cabrón, ella! Inés se parece a Ana Frank, percibida entre las tablas, bueno. Ok. ¿Cómo te sentiste, Inés? Antojar al comicoreano. Ojalá sí me la antojara, pinche que me está bien sabroso. Soy extranjero, sí. No sé qué dijo, pero miente. Tampoco lo entendí. Es que no hablo zapoteco. 올라 깨달 꼬미꼬입니다. 오늘도 무대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로스트입니다. 이건 언제나 떨립니다. 뭐 로스트, 뭐 남을 까면서 관객들을 웃기는 거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3대3에서 주장전은 정해져 있어서 내 상대방이 이제 2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2명 거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이 미리 저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장한테 말해서 야, 나 꼬미꼬랑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먼저 들이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긴장감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이 친구는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실력이 있는 친구라서 오늘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리면서 기대돼요. 떨리는 건 왜? 무대가 어려울 거니까. 기대되는 건 왜? 어려운 무대에서는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이게 반비례하는 게 있어. 내가 현실에서 힘들면은 유튜브에서 잘 되고, 현실에서 행복하면 유튜브에서 안 되고, 뭐 요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고전하는 모습 아마 제 예상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친구를 대상으로 한번 로스트를 쥐어짜 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하나 짠 거 있고, 팀원들이랑 같이 짠 게 있고, 팀원이 아예 짜준 게 하나 있거든요. 한번 총알 3발 잘 장전해서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Vamos. 이미 시작했고요. 대기실입니다. 대기실. Bueno, ¿cómo te sientes, Ana Pao? Bien, preparada. Comi coreano, ¿tú cómo estás esta noche? Bien, preparado. Bueno, este equipo viene bien y preparado, entonces... Ok, veo que andas muy perra, pero no vayas a ladrar porque se le va a antojar al comicoreano. ¿Qué? No entendí. Ojalá sí me la antojara, pinche como que no está bien sabrosa. Aunque la tenga chiquita, no hay pedo. ¿Por qué a mí? Tus chistes como tus chichis nomás no te salen, pero bueno. Oigan, estoy tan cerca de Danisteria que me dan ganas de ir a vivir a Holbox, probar la ayahuasca y bailar desnuda alrededor de una fogata. Pero pues a mí no me abandonó mi papá, entonces pues... Ya basta. Ay, sí. Entonces, Woko, cuente conmigo en 3, 2, 1, se lo llevan a Pau. Comicoreano le dijo a Vania que copelas o cuello. Obviamente, Vania cooperó porque no le dieron cuello. Qué graciosa, la Jimena Sariñana en fentanilo, ¿verdad? ¡Hombre! ¡Está cabrona ella! Inés se parece a Ana Frank, percibida entre las tablas, bueno. Ok. ¿Cómo te sentiste, Inés? Pues al parecer me parezco a muchas personas. Vania, ¿cómo te sentiste? Bien, perdóname, amiga. Sabes que también te quiero. Y dice que no. Ay, así. Ayúdenme a contar en 3, 2, 1. Se lo lleva Vania. Quería ver, ¿tenemos extranjeros de casualidad? Aparte de... No, ¿verdad? No, es que le pregunto, miren, porque, miren, no es que me caigan mal, pero pues, nada más me cagan, ¿no? Es que ya siento que ya es mucho, manos, o sea... Pero siento un poquito que es nuestra culpa, la verdad. No sé qué opinan, porque ahí el anuncio decía específicamente, Visit México, pero no dice cuánto tiempo, ¿no? Entonces, Sí. Entonces, pues ya con eso ya me voy, gracias, buenas noches. Woko, reciban la batalla de Comicoreano. Bien, soy extranjero. Sí. Sí. Gracias, hasta luego. Fuerte aplauso, Woko, para Comicoreano y para Carlos Cabrera. Woko, cuente conmigo en 3, 2, 1. Se lo lleva Carlos Cabrera. Hola. Ahí va, soy yo. Oh. Byung es lo que pasa cuando a una persona le dices muchas veces, cállate los ojos. Él toma foto. O sea, Cabrera trabajaba sacándole foto a Gon para su OnlyFans.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영원한 수수께끼 우주의 탄생.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광활한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생겨났는지, 이는 수백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수수께끼로 남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매우 똑똑한 동물인지라 하나둘 의문을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던 이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라는 거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물론 빅뱅 이론 역시 수백 년 전 사장된 천동설이나 지동설 이론처럼 새로운 이론에 의해 밀려날 수도 있겠지만, 빅뱅 이론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풍파들을 이겨내고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빅뱅 이론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이제 단 한 가지만이 남았죠.
물론 아직까지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현상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만 알 수 있다면 모두 풀리는 하찮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점점 더 과거의 별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며 이 우주의 본질에 다가서고 있죠. 그런데 21세기 최고의 천문학자 중 한 명인 한 과학자가 우리는 영원히 이 우주의 본질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수천 년 뒤에 문명을 가진 생명체가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 우주의 본질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죠.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우린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해낸 슈바르츠 실트, 표면적이 0인 한 점으로 무한히 수축한다는 천체 블랙홀은 발표 당시 쉽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이 입증되면서 비로소 블랙홀 역시 하나의 천체로 인정받았죠. 그때부터 인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신비하면서도 무서운 존재, 블랙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이 끊이지 않고 떠올랐는데요. 블랙홀이 엄청난 중력으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빨아들인다면 그 물질들은 전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주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존재 빛조차 빨아들이며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물질을 빨아들여 질량이 증가할수록 블랙홀의 중력은 강해지고 중력이 강해질수록 더욱 많은 물질들을 빨아들일 수 있어 블랙홀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게 되죠. 때문에 슈바르츠 실트에 의해 블랙홀의 존재가 예측된 이후 우리는 블랙홀이 계속해서 물질을 빨아들이고 그 크기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정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블랙홀이 계속해서 한계를 모르고 커진다면 과연 어디까지 커지냐가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주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블랙홀이 우주를 지배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시간이 흐른다면 우주에 남는 천체는 결국 블랙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우주의 미래는 블랙홀에게 갈기갈기 찢길 것이라는 것이었죠. 때문에 우리는 주위 물질을 빨아들이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블랙홀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무언가 이상하긴 했지만 이 우주의 끝에는 암울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반대되는 개념인 모든 것을 내뱉는 천체 화이트홀을 구상하기도 했지만 화이트홀이 모든 것을 내뱉는 동시에 국수적으로 엄청난 질량이 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블랙홀이 생겨 화이트홀이라는 개념 역시 잘못되었다고 결론짓게 되었죠. 다시 말해 블랙홀이 작아질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블랙홀은 주위의 물질을 잡아먹고 끝을 모르고 성장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품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인류를 대표할 정도로 천체 물리학에 능통했던 천재 스티븐 호킹이었죠. 사실 호킹 이전에도 블랙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2년 야콥 베켄슈타인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연력학을 적용시켜 보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블랙홀의 정의는 굉장히 많이 수정되어야 했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우주가 고작 블랙홀 몇 개로 정리가 된다면 이는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의 법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쉽게 말해 이 세상은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법칙으로 물에 퍼진 잉크가 자유분방하게 퍼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반대로 엔트로피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고 물에 퍼진 잉크를 다시 돌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절대 엔트로피는 낮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0이라면 주변의 엔트로피가 0이 아닌 무언가를 블랙홀 안에 넣었을 때 전체 엔트로피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으니 블랙홀은 엔트로피가 0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블랙홀의 온도는 절대온도 0도가 아니며 이는 온도에 따라 빛이 나오는 현상인 흑체 복사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당연하게도 내뱉는 것은 없다 생각했던 블랙홀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복사열을 내뱉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호킹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베켄슈타인의 제안으로부터 2년 후 호킹 박사는 호킹 복사라는 것을 제시하며 흑체 복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호킹 복사가 이야기하는 블랙홀이 내뱉는 물질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여기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는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친숙해진 양자역학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괴랄한 것들을 품고 있는 학문인데요. 그 중에는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양자요동,
혹은 양자 떨림이라 부르는 현상이 있었죠. 우리는 진공 상태라고 한다면 그 안에 기체조차 존재하지 않는 무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기를 빼 진공 상태를 만든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공간에는 전자와 양전자가 수시로 생성되었다가 서로 충돌하며 소멸하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양자요동이 일어나는 시간은 무려 10의 마이너스 44제곱초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극도로 어려우며 만약 발견한다고 해도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일정 정밀도 이상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양자요동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양자요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봅시다. 양자요동에 의해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와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생깁니다. 음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이 세계에 오래 머물지 않는 입자는 음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죠. 어차피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와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다시 만나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양자요동이 일어나면서 둘 중 하나의 입자가 확률적으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빨려 들어가고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방출되게 된다면 불확정성의 원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빨려 들어가고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방출하게 되죠. 이는 마치 블랙홀이 입자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이 바로 호킹 복사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 이 현상은 블랙홀이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셈이 되는데 전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어야 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블랙홀이 방출한 입자만큼 블랙홀의 질량은 줄어들게 되죠. 또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블랙홀의 수명 역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블랙홀이 무언가를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입자를 내놓고 있다는 것은 당시 학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었는데요. 게다가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내며 두 학문의 연관성마저 찾아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이는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서막에 불과했으니 문제의 쟁점은 블랙홀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기 위해 그것의 과거 흔적들을 조사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조상을 찾기 위해 땅속에 파묻혀 있는 화석들을 조사하고 과거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 지질을 분석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수십억 년 전 발생한 빛을 통해 우주의 과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수십억 년 전 우주에 존재했던 입자들이 만들어낸 별이 낸 빛일 텐데요. 현재 그 별은 다양한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고 이 중 몇몇은 블랙홀이 되거나 블랙홀의 먹잇감이 되었을 겁니다. 때문에 블랙홀은 우리가 궁금해하고 찾고 싶은 것들을 머금고 있는 보물창고와 같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블랙홀 연구에 매진하는 이유이죠. 하지만 호킹 복사 이론의 발표 이후 우리는 초조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블랙홀은 영원하며 정부를 가지고 있는 입자는 갈기갈기 찢어질지언정 블랙홀 속 안에 정부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문서, 책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입자가 몇 도에 얼고 몇 도에 끓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와 궁합이 잘 맞아 결합하는지 등의 입자의 성질 같은 정보였죠. 만약 시간이 흘러 우리가 이 정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면 이 입자가 138억 년 전에는 무엇을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영원한 수수께끼 우주의 탄생.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광활한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생겨났는지 이는 수백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수수께끼로 남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매우 똑똑한 동물인지라 하나 둘 의문을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던 이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라는 거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물론 빅뱅 이론 역시 수백 년 전 사장된 천동설이나 지동설 이론처럼 새로운 이론에 의해 밀려날 수도 있겠지만 빅뱅 이론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풍파들을 이겨내고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빅뱅 이론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이제 단 한 가지만이 남았죠. 물론 아직까지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현상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만 알 수 있다면 모두 풀리는 하찮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점점 더 과거의 별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며 이 우주의 본질에 다가서고 있죠. 그런데 21세기 최고의 천문학자 중 한 명인 한 과학자가 우리는 영원히 이 우주의 본질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수천 년 뒤에 문명을 가진 생명체가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 우주의 본질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죠.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우린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해낸 슈바르츠 실트, 표면적이 0인 한 점으로 무한히 수축한다는 천체 블랙홀은 발표 당시 쉽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이 입증되면서 비로소 블랙홀 역시 하나의 천체로 인정받았죠. 그때부터 인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신비하면서도 무서운 존재 블랙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이 끊이지 않고 떠올랐는데요. 블랙홀이 엄청난 중력으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빨아들인다면 그 물질들은 전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주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존재 빛조차 빨아들이며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물질을 빨아들여 질량이 증가할수록 블랙홀의 중력은 강해지고 중력이 강해질수록 더욱 많은 물질들을 빨아들일 수 있어 블랙홀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게 되죠. 때문에 슈바르츠 실트에 의해 블랙홀의 존재가 예측된 이후 우리는 블랙홀이 계속해서 물질을 빨아들이고 그 크기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정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블랙홀이 계속해서 한계를 모르고 커진다면 과연 어디까지 커지냐가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주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블랙홀이 우주를 지배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시간이 흐른다면 우주에 남는 천체는 결국 블랙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우주의 미래는 블랙홀에게 갈기갈기 찢길 것이라는 것이었죠. 때문에 우리는 주위 물질을 빨아들이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블랙홀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무언가 이상하긴 했지만 이 우주의 끝에는 암울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반대되는 개념인 모든 것을 내뱉는 천체 화이트홀을 구상하기도 했지만 화이트홀이 모든 것을 내뱉는 동시에 국수적으로 엄청난 질량이 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블랙홀이 생겨 화이트홀이라는 개념 역시 잘못되었다고 결론짓게 되었죠. 다시 말해 블랙홀이 작아질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블랙홀은 주위의 물질을 잡아먹고 끝을 모르고 성장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품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인류를 대표할 정도로 천체 물리학에 능통했던 천재 스티븐 호킹이었죠. 사실 호킹 이전에도 블랙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2년 야콥 베켄슈타인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연력학을 적용시켜 보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블랙홀의 정의는 굉장히 많이 수정되어야 했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우주가 고작 블랙홀 몇 개로 정리가 된다면 이는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의 법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쉽게 말해 이 세상은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법칙으로 물에 퍼진 잉크가 자유분방하게 퍼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반대로 엔트로피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고 물에 퍼진 잉크를 다시 돌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절대 엔트로피는 낮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0이라면 주변의 엔트로피가 0이 아닌 무언가를 블랙홀 안에 넣었을 때 전체 엔트로피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으니 블랙홀은 엔트로피가 0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블랙홀의 온도는 절대온도 0도가 아니며 이는 온도에 따라 빛이 나오는 현상인 흑체 복사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당연하게도 내뱉는 것은 없다 생각했던 블랙홀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복사열을 내뱉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호킹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베켄슈타인의 제안으로부터 2년 후 호킹 박사는 호킹 복사라는 것을 제시하며 흑체 복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호킹 복사가 이야기하는 블랙홀이 내뱉는 물질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여기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는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친숙해진 양자역학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괴랄한 것들을 품고 있는 학문인데요. 그 중에는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양자요동 혹은 양자 떨림이라 부르는 현상이 있었죠. 우리는 진공 상태라고 한다면 그 안에 기체조차 존재하지 않는 무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기를 빼 진공 상태를 만든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공간에는 전자와 양전자가 수시로 생성되었다가 서로 충돌하며 소멸하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양자요동이 일어나는 시간은 무려 10의 마이너스 44제곱초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극도로 어려우며 만약 발견한다고 해도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일정 정밀도 이상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양자요동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양자요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봅시다. 양자요동에 의해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와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생깁니다. 음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이 세계에 오래 머물지 않는 입자는 음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죠. 어차피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와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다시 만나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양자요동이 일어나면서 둘 중 하나의 입자가 확률적으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빨려 들어가고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방출되게 된다면 불확정성의 원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빨려 들어가고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방출하게 되죠. 이는 마치 블랙홀이 입자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이 바로 호킹 복사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 이 현상은 블랙홀이 바깥으로 에너지를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영원한 수수께끼 우주의 탄생.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광활한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생겨났는지 이는 수백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수수께끼로 남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매우 똑똑한 동물인지라 하나둘 의문을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던 이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라는 거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물론 빅뱅 이론 역시 수백 년 전 사장된 천동설이나 지동설 이론처럼 새로운 이론에 의해 밀려날 수도 있겠지만 빅뱅 이론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풍파들을 이겨내고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빅뱅 이론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이제 단 한 가지만이 남았죠. 물론 아직까지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현상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만 알 수 있다면 모두 풀리는 하찮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점점 더 과거의 별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며 이 우주의 본질에 다가서고 있죠. 그런데 21세기 최고의 천문학자 중 한 명인 한 과학자가 우리는 영원히 이 우주의 본질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수천 년 뒤에 문명을 가진 생명체가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 우주의 본질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죠.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우린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해낸 슈바르츠 실트, 표면적이 0인 한 점으로 무한히 수축한다는 천체 블랙홀은 발표 당시 쉽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이 입증되면서 비로소 블랙홀 역시 하나의 천체로 인정받았죠. 그때부터 인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신비하면서도 무서운 존재, 블랙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이 끊이지 않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한창 인류의 문명이 꽃피우던 시기 인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번영기를 누리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을 간신히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유가 생기자 몇몇 사람들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였나?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를 이런 힘든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나? 이러한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증폭되었고 이내 이 관심은 자연의 본질에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그 관심은 어느덧 하루 중 절반의 시간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으로 옮겨갔고 학자들은 수세기에 걸쳐 빛의 본질에 대해 연구했죠. 그 과정에서 빛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거나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만 물체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은 우리의 눈에서 시작된다라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이 나왔죠. 하지만 17세기 이때부터 인류는 조금 더 빛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빛을 단순히 신성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을 넘어 빛이 발생하는 이유, 빛이 시작되는 곳, 빛의 특징,
속성 등 빛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내려고 했죠. 그 결과 빛에 대한 가설은 총 2가지의 선택지로 좁혀지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는 빛을 다른 물질들처럼 잘게 쪼개다 보면 작은 입자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빛의 입자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빛이 마치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빛의 파동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어떨 때는 빛이 입자처럼 행동하고 또 어떨 때는 파동처럼 행동했다는 건데요. 그 누구도 서로가 틀렸다고 반박할 수는 없었지만 또 그렇다고 자신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물질은 하나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그것도 절대 양립할 수 없는 특징들이 하나의 물체에서 보인다니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고전역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빛이 수많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프리즘을 이용해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빛이 합쳐져 백색광을 이룬다는 것을 발견해내며 다른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빛들이 빛의 최소 입자, 즉 입자라고 주장했는데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에 빛의 파동설은 맥을 추리지 못했고 빛에 대한 논쟁은 입자설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더욱이 빛의 입자설을 발표한 뉴턴은 당시 만유인력 등의 논문으로 과학계에 거장이 된 상태라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감히 그의 빛 입자설을 반박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19세기 초 뉴턴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영국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였던 토마스 영이었습니다. 그는 빛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구상했는데요. 우선 좁은 틈이 있는 이중 슬릿을 하나 구해다 놓고 여기에 빛을 통과시킵니다. 만약 여기서 빛이 입자라면 둘 중 하나는 구멍만을 통과할 것이며 파동이라면 두 구멍을 모두 통과해 파동의 특성인 간섭 무늬를 보이게 될 겁니다. 실험 결과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은 파동의 특징 중 하나인 간섭 무늬를 보였고 그 결과 오랜 기간 동안 내려져 왔던 빛의 입자설은 빛의 파동설로 대체되고 말았죠. 게다가 19세기 중반 열역학의 아버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전자기 연구를 통해 얻은 방정식으로 전자기파의 속도를 구현해내는 데 성공하며 빛 역시 전자기파라는 파동의 한 종류임을 밝혀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뉴턴에 의한 입자로 시작된 빛은 파동으로 결론나는 듯 하였는데 20세기 초 300년간 이어져 왔던 빛에 대한 논쟁이 한 과학자에 의해 매듭 지어지게 됩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죠. 아인슈타인은 1905년 광전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논문을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광전효과는 논문은 빛이 입자이면서도 또 동시에 파동일 수도 있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물체가 두 가지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지금 이 시간도 보고 있는 이 빛이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건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결정하는 것은 신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동물, 식물, 그 누구든 관측이라는 행위를 하는 순간 하나의 성질로 정해진다는 마법과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곧 이는 빛뿐만 아니라 전자와 같이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파동적 특성 또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물질파의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 아인슈타인이 일생을 바쳐 반대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버린 학문, 양자역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양자역학은 무엇을 말하는 학문일까?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숨기고 있을까? 기원전 약 400년경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노력하던 그리스의 학자들. 당시 학자들은 물질은 무한히 작게 나눌 수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쪼개지는 연속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위를 쪼개면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를 쪼개면 모래가 되고 모래를 쪼개면 알 수 없는 작은 알갱이로 계속해서 쪼개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계속해서 쪼개나가면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고 단단한 입자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고 단단한 입자에 원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렇게 인류 최초로 물질의 최소 기본 입자인 원자라는 개념이 생겼으나 원자는 단지 그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입자였기 때문에 물질의 원자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죠. 그 후 약 2000여 년 이상이 흐른 1803년 영국의 물리학자 돌턴은 공식적으로 세상의 원자설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돌턴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되어 있으며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크기와 질량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죠.
물론 어디까지 처음 나온 이론인 만큼 보완할 부분이 많았지만 돌턴의 원자설 덕에 물질의 기본 입자는 원자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최소 입자라고 생각했던 원자 안에도 여러 입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1897년 영국의 물리학자 톰슨은 물질의 기본 입자인 원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고안합니다. 크룩스관이라 불리는 진공관 양쪽에 전압을 걸어 원자를 분리해보기로 하는데요. 놀랍게도 실험 결과 원자 안에는 음극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있었고 곧 그 무언가에 전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이때부터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원자에 대한 관념은 깨졌고 이제는 이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원자 안에 양극을 띠는 양전하와 음극을 띠는 전자가 원자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마치 양전하라는 거대한 빵에 전자라는 작은 건포도가 박혀있는 모양으로 최초의 원자 모형을 만들어냈는데요. 그의 모형에 의하면 전자가 움직임 없이 정지되어 있는 인상을 주지만 전자는 양전하의 이곳저곳을 파고들며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긴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톰슨은 최초의 원자의 모형을 만들어냈다는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1911년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가 스승님의 원자 모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죠. 러더퍼드는 실험을 통해 원자 내부 아주 좁은 공간에 플러스 전하가 몰려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톰슨의 모형대로라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박혀 있어야 하는데 그와는 달리 플러스 극끼리 모여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높은 질량의 물질이 있었던 것이죠. 그에 따라 러더퍼드는 스승님 톰슨의 원자 모형을 조금 더 발전시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는데요. 이 원자 모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자의 모습 혹은 양성자와 전자의 모습으로 마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것처럼 전자도 양성자의 주위를 빙빙 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모형은 현재까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꽤나 유용하게 사용되는 모형으로 이처럼 양성자와 전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그림은 찾기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러더퍼드의 모형이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석만 봐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는데요. 그에 따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 전자와 양성자는 서로 달라붙어야 했죠. 그런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보면 전자가 원자 핵의 일정한 궤도를 계속해서 돌고 있고 전자가 원자 핵 쪽으로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전자는 어째서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이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건데 그 에너지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만약 그런 방식으로 전자가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면 맥스웰의 파동방정식에 따라 매우 무시무시한 결론이 나게 되는데 파동방정식에 따르면 회전운동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할 수밖에 없고 방출하는 에너지만큼 전자의 에너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에너지를 잃은 전자가 자신의 궤도를 유지하지 못해 원자 핵에 끌려 들어가야만 했죠.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 모두 붕괴하게 되고 우리의 몸도 지구도 태양도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말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일은 벌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러더퍼드의 모형은 톰슨의 모형에 비해 확실히 정교하고 많은 물리 현상을 설명해 주었지만 원자가 궤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러더퍼드의 제자 한 명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데요. 바로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였죠. 아무리 봐도 러더퍼드의 모형이 틀리지 않았다 생각했던 그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는 대신 원자가 붕괴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붕괴되지 않는 전자들을 정상 상태, 쉽게 말해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보았는데요. 보어는 전자들이 안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도 궤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전자들이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궤도는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들은 띄엄띄엄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자는 정해진 궤도만을 돌 수 있고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었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전자가 궤도를 바꿀 때 그 어떠한 과정도 없이 순식간에 궤도를 점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을 중심으로 돌던 지구가 순식간에 화성 궤도로 이동하고 또 해왕성 궤도로 이동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우리 주위에서 운동하는 물체들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 사이에 놓인 공간을 거쳐 이동하기 때문이었죠.
비록 보어의 세 번째 원자 모형이 양자 세계의 신비한 일들을 완벽하게 설명해주긴 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점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의 타겟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시기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전자의 비밀이 아주 우연한 계기로 풀리게 되는데요. 당시 과학계에서 원자 모형은 누구나 주목하는 아주 핫한 주제였고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드 브로이 역시 이 문제를 파고들었죠. 하지만 당시의 상식만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그는 머리도 식힐 겸 동료 과학자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동료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취해가던 드 브로이는 문득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던 논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논문이 바로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광전효과 논문이었죠. 그리고는 빛뿐만 아니라 전자 역시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겠다는 아주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 브로이는 바로 다음날 이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시켜 물질파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인류의 역사가 아주 크게 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드 브로이의 엄청난 논문은 다른 과학자들에게 딱히 주목받지 못했는데 과학자들 중에서 단 한 명이 그 논문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죠. 드 브로이의 물질파 논문을 읽은 아인슈타인은 그의 천재성에 감탄하며 동료 과학자들에게 논문을 소개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드 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집중하며 이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려 노력까지 하였습니다. 이 물질파를 이용한다면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보어의 원자 모형의 정상 상태와 양자 도약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고 수소 이외의 모든 물질들의 파동성도 설명할 수 있었죠. 하지만 드 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도 명확한 한계점이 있었으니 전자가 정말로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정말로 입자와 파동의 상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살짝 머리가 아파지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았던 현상들이 모두 해결이 되는데 또 여기서 문제는 입자가 두 가지의 상태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느냐였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렸습니다. 물질파 이론이 발표된 지 겨우 3년밖에 지나지 않은 1927년 당시 벨 연구소에 일하고 있던 클린턴 데이비슨과 레스터 거먼은 실험을 통해 물질파 이론을 증명해냈죠. 그들은 예전에 토마스 영이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빛의 파동성을 증명한 것에 영감을 받아 모든 실험 조건을 동일하게 하되 이번에는 빛 대신 전자를 발사했습니다. 전자가 입자라고 생각한 그들은 어떤 전자는 벽에 맞고 튕겨져 나가고 또 어떤 전자는 두 구멍 중 하나를 선택해 벽 뒤에 있는 스크린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실험 결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빛이 입자라는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뒤에 있는 판자에는 두 개의 구멍을 지나 전자들이 달라붙어 두 개의 줄무늬가 생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줄은커녕 여러 줄이 나왔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입자라고 굳게 믿고 왔던 전자가 사실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데이비슨 거머 실험에 의해 물질 역시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이라는 드 브로이의 물질파가 증명되었죠. 하지만 이는 과학자들에게 더욱 많은 혼란을 가중할 뿐이었는데요. 이론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만 수학적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명확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구원자가 등장하게 되죠. 그는 바로 당시 보어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던 조머펠트의 제자 하이젠베르크였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보어 아래에서 약 8개월간 공부하며 원자에 관한 그의 모든 설명을 들었고 모든 학자들이 난관에 부딪힌 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조차 모르는 원자의 움직임을 수식으로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고전역학으로 어떤 물질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선 지금 그 물질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위치를 알아야 했고 그 물질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시 말해 어떠한 방향과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절대로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학자들이라면 단순히 관측 장비가 발달하지 않아 알아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이젠베르크는 직감적으로 위치와 속도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느낌대로 대충 이 위치에서 대충 이 정도의 속도겠거니 하는 식으로는 이론을 만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확실한 지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원자가 방출하는 빛이었죠. 앞서 알아봤듯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는 정해진 궤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위치할 수 없죠. 그리고 전자가 이 궤도에서 저 궤도로 양자 도약을 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때 수소는 특정한 빛을 내뿜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이동하면 빨간색, 3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이동하면 파란색을 내는 식으로 말이죠. 하이젠베르크는 이를 바탕으로 원자의 대략적인 물리량을 알 수 있었고 이름도 어려운 행렬역학을 이용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단순히 상상의 영역에 있던 원자 모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파헤칠 수 있게 만든 그의 행렬역학은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런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을 영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과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수많은 수식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당시 과학계에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아인슈타인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당연하게 과학계 역시 하이젠베르크의 위대한 업적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과학자는 하이젠베르크가 발표한 행렬역학을 보고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이라며 단 1년 만에 원자 모형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르빈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었죠.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전자를 입자라고 가정한 하이젠베르크와는 달리 전자를 파동이라고 가정한 다음 이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파동 방정식에 따르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구할 수 있었죠. 게다가 복잡하고 어려운 행렬역학과는 달리 비교적 쉽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아인슈타인과 당대 과학계 거장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파동 방정식 역시 대략적인 위치의 확률만 알 뿐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는 알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슈레딩거가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는데 이때 하이젠베르크가 파동 방정식 역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알아야 쓸모가 있으므로 자신의 행렬역학이 맞다고 소리치다가 쫓겨나기도 했죠. 이후 원수 사이가 된 슈레딩거와 하이젠베르크는 그들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에 의해 두 가지 파로 나뉘게 되었고, 이는 곧 과학계 최고의 갈등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싸움 직후 하이젠베르크는 겨우 24살의 나이에 대학 교수 자리를 제안받기도 했으나 그는 대학 교수직도 마다하고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계속해서 원자를 연구했는데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왜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는 걸까? 왜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없는 거지? 본다는 것은 뭘까? 본다는 것은 어떠한 물체에 빛이 충돌하여 반사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통 우리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빛에 의해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자와 같이 매우 미세한 입자라면 어떨까요? 쉽게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빛을 쬐일 수밖에 없는데, 원자는 너무나도 작은 나머지 이 빛에 의해서도 위치와 속도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비교적 에너지가 작은 긴 파장의 빛을 쬐이면 입자의 운동량은 파악할 수 있지만 위치는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웠고, 반대로 에너지가 큰 짧은 파장의 빛을 쬐이면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지만 원자가 에너지를 받아 정확한 속도를 측정할 수 없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하이젠베르크는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게 찾아가 해당 현상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인슈타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자를 직접 관측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자의 위치나 속도를 알 수 없다는 건 지나친 비약일세. 시간이 지나 관측 장비가 발달하면 분명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을 거라네. 관측 장비의 발달은 둘째치고 관측하지 못한 것을 바탕으로 이론을 세울 수 없었던 하이젠베르크는 연구실로 곧장 발길을 돌려 온갖 수단을 동원해 두 가지 모두를 관측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써보아도 동시에 두 가지 물리량을 얻는 것은 불가능했고, 결국 하이젠베르크는 이에 관한 한 가지 논문을 쓰게 되죠. 바로 현대 양자역학의 성서와도 같은 논문, 불확정성의 원리였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쉽게 말해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면 입자의 운동량을 알 수가 없고, 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면 입자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입자의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조언한 것처럼 아무리 측정 장비가 좋아지고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과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중 누가 맞냐는 질문에는 아직 답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행렬역학과 파동 방정식은 전제부터 수학적 풀이까지 모든 게 달랐지만 계산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이젠베르크의 스승 보어는 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아인슈타인에 의해 빛이 입자이면서도 파동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 드 브로이에 의해 물질조차도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과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둘 다 틀리지 않았으며 그저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스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의 주장에서는 틀린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들이 위치하고 있던 곳 코펜하겐에서 해석해낸 내용이라는 뜻으로
이는 현재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불리고 있죠.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데 있어 코펜하겐 해석, 숨은 변수 이론, 다세계 해석, 심지어는 서울 해석까지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과학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해석은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제안한 코펜하겐 해석이죠. 하지만 그만큼 코펜하겐 해석은 수많은 난관을 겪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커다란 난관은 역시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의 반대였습니다. 아인슈타인과 함께 파동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는 그들이 결정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그들의 해석이 틀렸음을 주장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고전역학이 맞는지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새롭게 만들어낸 양자역학이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1927년 열린 제5차 물리학 솔베이 회의였죠. 여기엔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라 불렸던 위인들이 다수 참여했고 하필 그 주제는 또 전자와 광자였죠. 그리고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고전역학과 닐스 보어의 양자역학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20세기 초 상대성 이론을 비롯한 두 가지 논문을 발표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부분 급격하게 떠오른 스타들이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는 것과 달리 아인슈타인은 손을 대는 것마다 놀라울 만한 성과를 내며 과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그의 업적이 무엇보다도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때까지 과학자들이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분야를 그가 개척해 나갔기 때문이었는데 그가 바로 수백만 년간 미지의 영역이었던 우주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도구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이야기를 풀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우주 끝까지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무언가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이내 과학계에서 수백 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빛에 대한 논쟁을 끝마치게 되었죠. 수백 년간 풀리지 않았던 논쟁이었던 만큼 그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는데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존 과학계의 상식을 뒤집어버리는 이야기로 쉽사리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논리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던 빛에 대해 더욱 파고들어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그중 여기서 큰 영감을 얻은 데이비슨과 거머 박사는 빛의 파동성을 밝혀냈던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더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는데 성공하고야 맙니다. 그것은 바로 빛뿐만 아니라 물질 역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그동안 입자라고 믿어왔던 전자가 아니 파동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던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학계에 아주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모두 달려들었고 그중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는 이 현상을 각각 자신의 생각대로 기술해내는 데 성공하죠. 그들은 각각 물질이 입자일 때와 파동일 때를 나누어 행렬역학과 파동방정식이라는 수식으로 표현해냈는데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만들어낸 행렬역학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수학이었다는 건데요. 그에 따라 이미 기존의 수학체계가 익숙한 고전 물리학자들에겐 그다지 신뢰를 받지 못하였고 그들 중에는 무려 아인슈타인도 있었죠. 하이젠베르크가 제시한 행렬역학은 물론 그가 자신의 스승 보어와 함께 해당 현상을 설명한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인슈타인은 정말 일평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1923년 고작 23살의 나이로 박사 학위를 따내며 당대 최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막스 보른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된 하이젠베르크. 그 사이 자신의 스승이던 보어의 부름을 받아 코펜하겐을 오가며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방정식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는데 1925년 괴팅겐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심하게 앓아 약 2주간 요양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섬에 머무는 동안 하이젠베르크는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에게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은 정확히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하고 대신 원자가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나 세기 등은 실험으로 정확히 관측할 수 있었기에 오직 이 값들로만 이론을 만들고 싶어 했죠. 또 양자 이론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현상들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보존 법칙만은 위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러한 생각들의 결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숫자들이 나열되었는데요. 그가 발견한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표 같은 것으로 이 표를 이용하면 전자가 이 궤도에서 저 궤도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빛의 세기를 구할 수 있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도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표를 이용한 계산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곱하기의 순서로 바꾸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1에서 1을 곱하나 2에서 1을 곱하나 값은 동일하게 2가 나와야 하는데 1에서 2를 곱할 땐 2가 나오고 2에서 1을 곱할 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식이었죠. 결국 하이젠베르크는 요양을 마친 뒤 곧바로 괴팅겐으로 달려가 막스 보른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하이젠베르크의 결과를 받아든 보른 역시 처음에는 기묘한 수학 규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정체를 꿰뚫어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행렬의 곱셈이었던 것이죠. 행렬이란 숫자를 직사각형의 형태로 배열한 것으로 숫자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계산의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행렬 역학은 전자가 입자일 경우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방정식으로 완벽하게 표현한 것은 물론 어떠한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 새로운 수단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연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행렬 역학을 반겼지만 모두가 그의 발견에 열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익숙했던 정통 계산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수학과 계산 규칙이 등장했다는 것은 기존의 방법이 익숙했던 고전 물리학자들에게 반발심을 사기 충분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고전 역학을 대표하는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죠. 그런데 만약 이 순간 누군가가 고전적인 방식으로 양자 이론을 기술할 수 있다면 새로운 것에 낯설어하며 반대하던 고전 물리학자들에게 분명히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학자 에르빈 슈레딩거였죠. 때마침 빛뿐만 아니라 물질 역시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물질파 개념이 나왔고 여기서 영감을 받은 슈레딩거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새로운 파동 방정식을 찾아 나섰는데요. 하이젠베르크가 전자의 입자성을 바탕으로 행렬 역학을 탄생시킨 것과 정반대로 슈레딩거는 전자의 파동성에 집중해 그를 수식으로 나타내보기로 하죠. 그리고 1925년 크리스마스 마침내 슈레딩거는 그의 이름을 날릴 방정식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가 만든 방정식은 물리학자에게 대단히 익숙한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미분 방정식은 오랜 세월 물리학자들이 풀어왔던 형식의 방정식이었기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문제는 슈레딩거 본인조차도 이 방정식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해석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슈레딩거 본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이 연구했던 고전 역학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구해지는 단 하나의 해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내가 A 지점에서 3시간 동안 시속 3km로 이동한다면 3시간 뒤에는 A 지점에서 9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죠. 물론 초기 조건이 복잡해진다면 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단지 해를 구하는 수학적 능력이 부족한 것이지 방정식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확한 초기 조건이 구해지기만 한다면 초기 조건이 들어간 방정식에서 단 하나의 해가 나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은 달랐습니다. 그의 방정식에 초기 조건을 대입해 방정식을 풀면 하나의 해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해가 구해지는데요. 다시 말해 A 지점에서 출발한 파동이 기존의 상식대로라면 B 지점에 도착해야 하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에 넣어 계산하면 B 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C 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D 지점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사실 파동함수는 단순히 수학으로만 유도된 함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함수였는데요. 또한 그 때문에 단순한 방정식만으로는 물리적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하이젠베르크가 행렬 역학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위대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막스 보른이었습니다. 막스 보른은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보고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파동의 성질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방정식인 만큼 물리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보른은 마침내 이 방정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그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의 절대값을 취하고 이를 제곱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은 바로 입자가 존재할 확률 밀도, 즉 입자가 그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을 의미했습니다. 상자 속에 전자가 하나 있다면 전자는 파동성을 가지므로 특정 범위를 가지고 넓게 퍼져 있는데요. 전자가 상자의 모서리 끝에 있을 수도 있고 상자의 정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 애매한 공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확률에 불과했죠. 하지만 정작 이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는 이러한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는데요. 항상 정확한 값만을 추구해왔던 고전 역학 학자들에게 전자가 특정한 곳에 있다는 것을 확률로밖에 구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슈레딩거는 자신이 만들어낸 논문이 확률이라는 그저 운에 의존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한 가지 사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슈레딩거 고양이였죠.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을 변형하여 전자가 어디에 있을지 확률적으로 알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든 막스 보른. 하지만 정작 슈레딩거는 자신의 식을 해석해준 막스 보른을 탐탁치 않아 했는데요. 모든 값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고전역학의 세상에서 어떠한 값이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거의 도박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죠. 때문에 끝내 막스 보른을 이해하지 못한 슈레딩거는 편지를 한 통 보내기도 했는데, 저는 박사님을 정말로 존경하지만 박사님의 견해는 존경하기 힘듭니다. 박사님은 역사의 심판이 걱정스럽지 않으십니까? 인류가 박사님의 어리석은 판단에 굴복할 것이라고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라며 사실상 막스 보른의 연구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었죠. 뿐만 아니라 1926년에는 슈레딩거와 함께 막스 보른의 이론을 인정하지 못했던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역시 그에게 편지를 한 통 썼는데, 그중 한 구절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며 양자역학을 상징하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었죠. 양자역학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의 목소리는 그것이 아직 진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비밀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분이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확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절대 확률의 의지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1935년 슈레딩거는 점점 입지를 넓혀가는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 한 가지 사고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절대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자 하나를 준비합니다. 완전히 밀폐되고 불투명한 상자 안에 고양이와 독극물이 담긴 병을 집어넣고 망치와 연결되어 있는 방사능을 검출하는 장치, 개수기도 추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개수기 위에는 1시간에 50%의 확률로 핵이 붕괴해 알파선을 방출하는 우라늄 입자가 놓여 있는데요. 만약 1시간이 지나 우라늄 입자가 절반의 확률로 붕괴된다면 그로 인해 방출된 방사선이 개수기에 검출되어 그와 함께 연결되어 있던 망치가 독극물이 들어있던 병을 부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독극물을 먹은 고양이는 당연히 죽어 있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코펜하겐 학파에 의하면 이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의 상태를 단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상자를 열어 고양이 죽어 있거나 살아있는 모습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상자 안에 고양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00시간이 흘렀더라도 우리는 고양이가 죽어 있다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죽어 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자를 여는 순간 살아있거나 죽은 상태 둘 중 하나가 관측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또 만약 우리가 영원히 상자를 열지 않는다면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영원히 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이러한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었는데요. 이는 사고 실험을 제안한 슈레딩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순간이 중첩되어 있다. 분명 독극물을 맞았으면 죽었을 거고 맞지 않았으면 살았을 텐데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 도저히 받아들일 순 없지만 미시세계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미시세계에서 중첩현상이 일어난다면 미시세계가 모인 거시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첩현상이 일어나야 할 겁니다. 고양이는 수천조 개의 원자가 모인 거시세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살아있으면서 또 동시에 죽어있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었나요? 때문에 슈레딩거는 거시세계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적도 벌어질 수도 없으며 거시세계에서 중첩현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미시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첩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였죠. 그러나 꽤나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에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은 무너지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코펜하겐 학파는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아했는데요. 코펜하겐 해석의 허점을 발견하기 위해 만들었던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되려 양자역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실험이었다며 그를 극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던 전자가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양자역학의 개념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애초에 물질이 파동이 될 수 있다는 것조차 아직은 생소했는데 그 물질이 존재하는 것도 확률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라는 말을 언급하며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사이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요. 그렇게 양자역학을 비난하려 했던 슈레딩거는 의도치 않게 양자역학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었죠. 하지만 아직 양자역학이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으니 지금까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가장 위험한 인물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 모든 비밀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풀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이 복잡해 보이는 이 세상이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세상의 근본인 매우 작은 입자를 설명할 때 확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아인슈타인을 화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다행히 때마침 아인슈타인이 믿고 연구해왔던 고전역학과 고전역학의 틀을 깨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양자역학이 싸울 수 있는 싸움의 장이 열리게 되는데 바로 1927년 10월 열렸던 제5차 솔베이 회의였죠. 솔베이 회의는 1911년 시작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학회로 당시 과학계에서 정말 중요한 미해결 문제를 토론하거나 어떠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곳이었는데요. 마침 5차 솔베이 회의 주제는 전자와 광자, 여기엔 29명의 과학자가 초청받았는데 이곳엔 아인슈타인을 포함해 총 17명이나 노벨상을 받았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다신 없을 모임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런 곳에서 아인슈타인과 코펜하겐 학파는 양자역학의 존립을 두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닐스 보어가 나서 코펜하겐 학파가 만들어낸 위대한 이론,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요. 양자역학이 워낙 어렵고 난해한 학문이라 이들이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겠지만 문제는 보어가 너무나도 말주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보어의 발표를 듣던 몇몇 과학자들은 보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양자역학을 거부하게 될 지경이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보어는 전략을 바꾸기로 하는데요. 한 번에 여러 명을 설득시킬 수 없다면 한 명 한 명씩 이해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어는 5일 동안 한 명 한 명에게 붙어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양자역학에 대해 설명하였고 보어에게 설명을 들은 학자들은 마지못해 양자역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솔베이 회의 3일차 보어는 드디어 이제 양자역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무슨 이유에선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어의 설명을 듣다 보니 마침내 양자역학을 받아들이기라도 한 듯 보였죠. 하지만 보어가 양자역학이 완벽한 학문이라고 하는 순간 아인슈타인은 끝내 참지 못했는데요. 입자의 위치도 운동량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면서 단지 확률로서 어떠한 현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들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에게 단지 핑계로 들렸습니다. 그저 관측 장비가 발달하면 해결될 문제로 보였죠. 결국 아인슈타인은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의 기초, 불확정성의 원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변형 이중 슬릿이라는 재미있는 물체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슬릿에는 마름모 꼴로 파여있는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 그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멍이 2개나 뚫린 슬릿을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슬릿을 향해 전자를 발사하게 되면 전자는 입자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전자가 구멍 아래쪽을 맞으면 위로 튕겨나가고 슬릿은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전자가 구멍 위쪽을 맞으면 아래로 튕겨나가고 슬릿은 위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슬릿을 통과한 전자는 다음 슬릿에 도착해 간섭 무늬를 그리게 될 텐데요. 이때 첫 번째 슬릿의 움직임을 통해 전자의 입자성을 알아냄과 동시에 간섭 무늬를 통해 전자의 파동성 역시 동시에 알아낼 수 있었죠. 다시 말해 전자를 관측하면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하고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생긴다는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사실 관측은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불확정성의 원리는 틀렸다고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꽤나 날카로운 질문에 당시 학회에 있던 학자들은 양자역학이 이렇게 몰락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보어는 당황하지 않고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사고 실험에 의하면 전자를 발사하기 전 첫 번째 슬릿은 그 어떠한 미세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슬릿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정교한 실험이 가능해지고 정확히 정지해 있어야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선 정확히 정지해 있는 슬릿이 필요했고 이는 다시 말해 첫 번째 슬릿의 위치와 운동량을 모두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결국 아인슈타인 사고 실험의 전제부터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양자역학을 무너뜨릴 생각에 들떠있던 아인슈타인은 생각지도 못한 보어의 방어에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고 제5차 솔베이 회의는 보어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양자역학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한 아인슈타인은 다음 회의를 기약하며 칼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 열린 제6차 솔베이 회의.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리기 위해 정교한 사고 실험을 다시 가지고 오는데요. 이 사고 실험은 보어를 마치 꿀먹은 벙어리 마냥 만들었고 양자역학은 탄생 이래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탄생한 개념 원자. 원자는 그 자체로 매우 신비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원자는 물질의 기본 입자인 만큼 매우 작은 크기를 가져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이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아니 수백만 개 모이게 되면 우리 주변의 모든 물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물질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최소 단위라고 생각해왔던 물질들조차 원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매력적인 호기심 탓에 수많은 과학자들은 원자 연구에 뛰어들었고 마침내 닐스 보어는 자신이 생각한 원자 모형을 세상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의 원자 모형은 이전에 나왔던 원자 모형과 달리 어디 하나 모자란 것이 없어 보였죠. 다시 말해 이는 보어의 원자 모형은 수식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어에 의해 다시 한번 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워질 무렵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말이 안 되는 학문 양자역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과학계를 꽉 주름잡고 있었던 고전역학 학자들은 양자역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단순히 그들이 새로운 것을 가져왔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새로운 논문을 반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하며 새로운 생각을 사랑했죠. 양자역학 역시 새롭긴 했지만 고전역학 학자들의 기준에선 선을 많이 넘은 학문이었습니다. 기존 고전역학에서는 초기 조건이 구해지면 앞으로 이 입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정확하게 유추해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지 초기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단순히 계산을 잘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아무리 초기 조건이 제대로 주어져도 계산을 정확하게 해도 입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오직 확률로서만 알 수 있었죠. 때문에 기존 고전역학 학자들에게 양자역학은 그저 제대로 관측할 자신이 없어서 핑계를 대는 것으로 들렸고 결국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을 제안했는데요. 그의 실험은 고양이가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양자역학의 핵심, 중첩을 비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지만 오히려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으로 대표되는 코펜하겐 학파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양자역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며 좋아하였고 이는 마치 양자역학을 거부하던 슈레딩거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결국 여기서 참다 못한 고전역학의 대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상대성 이론과 광전 효과 등으로 고전역학을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만든 위대한 학자 아인슈타인이었죠. 그는 1927년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제5차 솔베이 회의에서 양자역학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정교한 사고 실험 하나를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닐스 보어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의 질문에 완벽하게 방어해내며 제5차 솔베이 회의는 양자역학의 승리로 끝이 났죠. 결국 스디슨 실패를 맛본 아인슈타인은 다음을 기약하며 더욱 정교한 실험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지난 1927년 제5차 솔베이 회의에서 스디슨 실패를 맛본 아인슈타인. 도저히 양자역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는 3년 동안 양자역학을 부숴버리기 위해 새로운 사고 실험을 하나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론으로 대표되는 코펜하겐 학파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양자역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입자의 정확한 위치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관측자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 행위에 의해 입자의 위치 혹은 운동량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강한 빛을 쪼이면 입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빛의 에너지에 의해 입자가 날뛰기 시작하면서 정확한 운동량을 측정할 수 없고, 반대로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약한 빛을 쪼이면 운동량은 측정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위치는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과학이 모른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본디 과학이란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학문인데 절대 알아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의 한 이론이라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에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근본인 불확정성의 원리를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 변화에 따라 알 수 있는 입자가 이동하는 시간, 운동량의 변화에 따라 알 수 있는 에너지 역시 정확히 측정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제6차 솔베이 회의에서 입자의 시간과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있는 사고 실험을 하나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실험의 이름은 바로 상자 속의 시계였습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은 상자 하나를 준비합니다. 상자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은 작은 창문으로 열었다가 막았다가 제어할 수 있죠. 상자 안에는 시계를 하나 넣어두는데 이 시계는 굉장히 짧은 시간도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한 장치로 창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이 상자는 미세한 중량 차이도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한 용수철에 매달려 있고, 아랫부분에는 무게 측정에 도움을 줄 무게추가 달려있죠. 또 상자 옆에는 용수철의 길이 변화로 상자의 질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눈금자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실험 준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먼저 상자에 광자 1개만을 넣은 다음 상자의 무게를 확인합니다. 이후 상자 안에서 광자 1개가 빠져나올 만큼 짧은 시간 동안 창문을 열어놓고 나오는 순간 창문을 닫습니다. 이때 창문에 연결되어 있던 시계는 광자가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광자 하나가 빠져나간 상자의 무게를 재면 우리는 광자 1개의 질량과 광자 1개가 상자 밖으로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광자 1개의 질량을 알고 있으므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나온 E는 mc의 제곱에 넣으면 광자 1개의 에너지를 알 수 있고, 광자 1개가 상자 밖으로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으니 시간 역시 정확하게 알고 있죠. 다시 말해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 절대로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입자의 에너지와 시간을 정확하게 구해낸 것이었고, 즉 불확정성의 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닐스 보어는 그의 실험에서 도저히 허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이내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혹은 시간과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야 하는데, 그의 실험에 의하면 너무나도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동시에 그를 측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5차 솔베이 회의에서 당당하게 반박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는 보어의 모습을 보며 아인슈타인은 승리를 예감했고, 이대로 양자역학은 20세기 과학 최고의 거품 이론으로 불릴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도저히 반론의 여지를 찾을 수 없었던 닐스 보어. 그는 며칠간 지속된 회의 내내 극도로 초조한 모습을 보이며 도저히 이를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했는데요. 이대로 양자역학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던 그 순간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갑니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은 광자가 창문으로 빠져나간 순간 그때 걸린 시간과 질량 변화를 동시에 측정해 불확정성의 원리를 깨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는 상자 안에 들어있고, 상자 속 시계를 보기 위해선 빛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문제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여는 순간 실험에는 불필요한 광자들이 상자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상자의 질량을 변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자 1개만큼의 질량 변화를 측정해야 하는 이 실험에서 우리가 관측하기 위해 그곳에 빛을 쪼이게 되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 실험이 내놓은 결과값을 믿을 수 없겠죠. 반대로 창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는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물체의 질량의 변화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개입 없이 시계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자의 질량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는데요. 이는 제5차 솔베이 회의에서 보어가 반박했던 내용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광자 1개의 질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금자를 측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언가를 측정한다는 행위는 빛을 쪼이거나 어떠한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이는 다시 말해 눈금자 역시 우리가 관측을 위해 빛을 쪼이는 순간 미세하게라도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관측이 진행되는 동안 빛의 영향으로 용수철이 위아래로 진동하기 때문에 상자의 운동량도 불확실해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눈금 바늘의 위치와 상자의 운동량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어져 불확정성의 원리는 굳건했죠. 그리고 마지막 반론은 아인슈타인이 더 이상 반박할 동기마저 꺾어버렸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광자 하나가 상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라 상자 주변은 광자 한 개만큼 질량이 무거워졌을 겁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늘어난 질량만큼 시간 역시 느리게 흐르게 되는데요. 반대로 광자가 상자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질량이 가벼워져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흐르겠죠. 광자 한 개의 질량에 의해 시간이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같은 1초라고 해도 그것이 광자 한 개에 의해 느려진 1초인지 빨라진 1초인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우리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보였던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은 다시 한번 닐스 보어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거기다가 자신이 만들어냈던 위대한 상대성 이론에 의해 사고 실험이 무너져 내리며 아인슈타인은 그야말로 창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는데요. 제5차, 6차 솔베이 회의에서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양자역학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 닐스 보어가 당황한 것을 보면 분명히 조금만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실험을 세팅할 수 있다면 어떠한 현상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불확정성의 원리를 깨 부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결국 아인슈타인은 제6차 솔베이 회의 이후 양자역학을 깨부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인슈타인을 필두로 보리스 포돌스키, 네이선 로젠이 모여 양자역학의 허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머지않아 회의가 끝난 지 5년 후인 1935년 그들은 물리적 실제에 대한 양자역학적 기술이 완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선 그들은 양자역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밝혔는데요. 보어를 포함한 코펜하겐 학파는 어떠한 물체든 우리가 관측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에만 그 물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관측하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이 세상에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저 하늘에 떠있는 달조차도 아무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고 관측하지 않는다면 실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 코펜하겐 학파의 이런 해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우리가 달을 관측하거나 말거나 달은 항상 지구 밖에서 공전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달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측을 할 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달이라면 반드시 위치와 속도, 즉 정확한 물리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코펜하겐 학파에 따르면 관측하기 전까지는 이들의 물리량을 단지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관측을 해야만 그 물체의 물리량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물리량을 알아내기 위해 관측을 하는 순간 그 물체에 빛이 닿거나 소리가 닿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교란이 생겨버려서 정확하게 물리량을 측정할 수 없고 어떻게 물리량을 알아낸다고 해도 그 값은 정확한 물리량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양자역학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물체도 실제한다고 주장하지 못하며 어떠한 물리량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는 불완전한 학문이라는 것이 바로 EPR 역설의 주된 내용이었죠. 특히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개념을 처음 들었던 순간부터 이때까지 가장 마음에 안 들어했던 것은 입자의 물리량을 단지 확률로서만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분명 입자는 여러 가지의 확률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 이와 같은 세상을 이루고 있을 텐데 단순히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아직 그를 관측해낼 수 있을 정도로의 이론과 수식을 구현해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자신조차 아직 그 규칙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아직은 알 수 없는 그 이론에 숨은 변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계속해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허점을 공격해 나갔는데요.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신기한 특성 중에는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자 얽힘이란 말 그대로 양자가 얽혀 있다는 것으로 한번 상호작용을 했던 두 입자는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크기와 색상, 모양새가 전부 완벽하게 동일한 상자가 2개 있습니다. 당연히 밖에서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틈 하나 없는 튼튼한 상자이죠. 이 상자 안에는 양자적으로 얽혀있는 양자공이 각각 하나씩 들어있는데 이들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동시에 가지는 중첩 상태에 있습니다. 50%의 확률로 빨간색 혹은 파란색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A 상자를 열게 되면 그 속에서 빨간색 혹은 파란색 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기한 건 우리가 열어본 상자 말고 다른 상자 안에 있는 공은 무조건 이와 반대되는 색깔의 공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A 상자에서 우리가 빨간 공을 확인한다면 B 상자 안에서는 무조건 파란 공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코펜하겐 학파는 이 역시 양자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이 부분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이 두 상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심지어 수백억 광년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상자의 공을 확인하는 순간 그 즉시 다른 상자 안의 공 색깔이 결정된다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A 상자 속 공이 어떤 색으로 변하든 그로부터 수백억 광년 떨어져 있는 B 상자 속 공은 그와는 다른 색으로 변해야 하는데 그걸 B 상자 안에 있는 공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였죠. A 상자 속 공이 빨간색일지 파란색일지는 도저히 알 수 없을 텐데 만약 A 상자 속 공이 빨간색이라는 것을 아무리 빠르게 전달해 준다고 해도 무려 수백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도 수백억 년이 걸릴 텐데 어떻게 그 즉시 색이 결정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이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정보를 가진 무언가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데 양자 얽힘 현상은 우주의 근본인 상대성 이론을 위배하는 모습을 보였죠.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이 상황에서 관측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합니다. 분명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에 의하면 관측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물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 상자의 공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수백억 광년 떨어진 상자 안에 어떤 색이 들어있는지 관측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 주장하는 관측이라는 행위는 물질의 실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관측에 의해 공의 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A 상자와 B 상자 안의 공은 이미 둘 중 하나의 색깔로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양자역학의 주된 이론 중 하나인 중첩 역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처럼 양자역학은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완전한 학문이고 아직 인류가 알아내진 못했지만 이러한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숨은 변수 이론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제5차 6차 회의에서 스디슨 실패를 맛본 만큼 아인슈타인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정교한 역설을 들고 양자역학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닐스 보어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히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실제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단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존한다는 것과는 달리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입자를 관측하지 않으면 입자는 실존하지 않으며 관측을 하는 순간 입자의 물리량을 알 수 있으므로 물리적 실제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물체가 실존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관측이라는 행위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죠.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물체가 실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빈약한 설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지지 않고 불확정성의 원리를 깨부수기 위해 다시 한번 사고 실험을 제안하는데요. 어떠한 공간에 정확히 반으로 갈라질 수 있는 입자가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자는 질량이 동일한 입자 A와 입자 B로 나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가정하죠. 이때 두 입자 A, B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서로 방향만 다를 뿐 같은 속력으로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두 입자는 방향 이외에는 전부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 A의 위치를 측정하면 B의 위치도 구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입자 A의 운동량을 측정하면 B의 운동량도 알아낼 수 있죠. 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 A와 B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국소성의 원리에 의해 입자 A에 대한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하는 행위가 입자 B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입자 A의 운동량과 입자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입자 B는 측정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물리량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었죠.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입자 B를 측정해야만 입자 B가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단지 입자 A의 측정만으로 입자 B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 실험은 훗날 이론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에 의해 더욱 정교하게 설계되는데요. 그는 전자의 스핀을 이용해 조금 더 완벽하게 실험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스핀이란 입자가 고유하게 가지는 특성 중 하나로 입자는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항상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플러스 혹은 스핀업이라고 표현하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마이너스 혹은 스핀 다운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전자가 한 바퀴를 도는데 필요한 회전수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띠 모양을 생각한다면 두 바퀴를 돌아야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데이비드 봄은 전자의 스핀을 이용해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더욱 정교하게 구성했는데요. 우선 어느 방향으로도 회전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각 운동량이 0인 입자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입자를 둘로 나누게 되면 각각 입자 A와 B는 반시계 혹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겠죠. 이때 만약 X축을 기준으로 입자 A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즉 스핀 다운의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입자 B는 스핀 업의 상태겠죠. 자, 이 두 전자를 상호작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멀리 떨어지게 해봅시다. 이때 입자 A의 X스핀과 G스핀을 측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입자 B의 X스핀과 G스핀을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측정이라는 행위를 해야만 물체가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는데 단순히 입자 A만을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자 B의 물리량을 전부 알고 있었고 실존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양자역학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사고 실험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닐스 보어는 당황하지 않고 이를 반박해냅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바로 1922년 슈테른과 게를라흐가 진행했던 전자의 스핀에 관한 실험이었죠. 그들은 고전역학적으로 기술에도 별 탈이 없는 상대적으로 큰 원자 은을 실험에 이용했는데요. 먼저 진공에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은을 기화시켜 은 원자 빔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빔을 불균일한 자기장에 통과시켜서 은 원자들이 스핀 방향을 알아내었는데요. 여기서 은 원자가 스핀 업 혹은 스핀 다운의 형태만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낸 이들은 다음 실험에 착수합니다. 그들은 특수한 자기장에 은 원자를 보내 플러스 G 스핀만을 가지는 원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플러스 X 스핀만을 가지는 은 원자들을 추가로 걸러내었죠. 여러가지 은 원자들 중 플러스 G 스핀과 플러스 X 스핀만을 가진 은 원자들을 모았으니 이들을 다시 한번 G 스핀 걸음망에 거르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플러스 G 스핀 원자들만 모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G 스핀을 가진 은 원자는 발견이 되지 않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플러스 G 스핀과 마이너스 G 스핀을 가진 은 원자가 정확히 반으로 다시 검출이 된 것이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입자 스핀 값은 측정 전에는 절대 알 수 없고 닐스 보어는 이를 근거로 입자의 스핀에도 역시 불확정성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데이비드 봄 실험에서 입자 A의 X스핀 값과 G스핀 값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입자 A의 X스핀 값을 구하고 G스핀 값을 구한 뒤 다시 X스핀 값을 구하면 정과는 다른 스핀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X스핀과 G스핀의 값을 동시에 정확하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입자 A의 값을 확인했을 때 그 즉시 입자 B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양자 얽힘 현상은 미시세계에서 입자는 비국수적이라며 입자 A를 측정하면 그 즉시 입자 B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줘서 스핀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로써 원자의 모형 탐구부터 시작된 양자역학에 대한 논쟁은 결국 닐스 보어의 코펜하겐 학파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자역학은 계속해서 많은 학자들에게 연구되며 더욱 발전해 나갔고 이제는 이를 이용한 발명품을 만들기까지에 이르렀죠. 하지만 불확정성의 원리를 설명한 것과 달리 비국수성의 원리는 딱히 납득되지 않는 설명으로 이는 21세기에 이른 현대까지도 완벽하게 설명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양자 얽힘 현상으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가지 현상을 확인하면서 양자 얽힘 현상 역시 실존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 대부분의 양자 현상을 설명한 코펜하겐 해석에 이어 아인슈타인의 숨은 변수 이론, 다세계 해석, 앙상블 해석, 서울 해석 등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실험을 통해 양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만약 우리가 이 양자 세계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아니 이들의 이야기를 살짝 훔쳐볼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과학계에 오랜 기간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혁명의 순간이 되겠죠. 과연 우리는 양자역학의 모든 것을 알아내고 다시 한번 과학혁명의 순간을 겪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